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자료 삭제 등의 혐의로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당도 문재인 정부가 피격 공무원 유족에게 실종자 북해역 생존 사실을 숨겼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에 공약 개발 자료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도 비슷한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부처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설계자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이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한덕수 총리를 겨냥해 크게 실망했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KDI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규모 자료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10원을 돌파하며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국내 물가와 금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다 보니 증시도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을 내줬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크게 올려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았던 은행에 금융당국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각 은행이 개별 공시하던 예대금리 차이를 매달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나토 일정에 동행한 것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적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연일 푹푹 찌는 날씨 속에 전력 수요가 지난해 여름철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내일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주말에 다시 폭염이 찾아온다는 예보여서 전력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또 서훈 전 원장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재작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 어업 지도선에 탔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살됐고 시신도 불태워졌습니다. 해경과 국방부는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하려던 것으로 추정했지만 최근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TF를 꾸리고 해당 사건 진상규명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이보다 한 해 먼저 일어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정부가 동해에서 납포한 북한 어선의 선원 2명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조사 결과 서훈 전 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서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생산처의 첩보가 삭제되느냐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이 아니라는 말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는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도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TF는 오늘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당시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 서해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유족에게는 이를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35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라간 서면 보고에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후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월북 가능성이 거론됐다며 조직적인 월북몰이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유족이 이 실종 소식을 듣고
서해로 달려가서 어업 지도선에서 그 선원들과 함께 수색 활동을 했습니다. 해경들과 함께. 그 시간이 22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20일 오전 10시부터 2박 3일 동안 서해 바다에서 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또 동시에 22일 오후 3시 반경에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2일 저녁 6시 36분경에 대통령에게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족한테는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력을 강조했는데 동시에 대통령실이 합참의장을 조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또 전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회공 3군 사열대 도열 속에 군의 심장 계룡대로 향합니다. 대통령 최초로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 억제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전투기, 잠수함, 현무미사일 등 각 군의 전략 자산을 통합 운용할 합동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삼축 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윤 대통령은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으로 군 구조를 재설계하라고 지시했고 처우 개선은 물론 오는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장병 사기를 드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 정권을 향한 뼈 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은 우리 정부에서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한 행정관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납포했다는 이유로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겨냥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휘관이 안보 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입니다. 도발 시에는 응징, 확고한 대적관, 싸워 이기는 군대. 문정부와 달리 남북 대화보다는 북한 위협 대응에 우선순위를 둔 윤 대통령은 표현 수위도 한층 끌어올리며 군 기강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 공약 개발 자료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도 비슷한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자료 제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부처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 선거 공약 관련 자료를 요청한 건 20대 대선을 반년쯤 앞둔 지난해 8월입니다. 법무부는 당시 민주당 측 인사에게서 관련 협조 공문을 받았지만 자료를 실제로 건네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도 이미 전달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에 앞서 다른 부처에도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선거 공약 자료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부처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부에도 공약 자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른 부처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민주당 당직자와 여가부 공무원들을 조사하면서 이 부분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도 확인 대상입니다. 지난달엔 박근혜 정부 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국민의힘 당직자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다만 정부 부처에서 정치권 요청을 받은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묻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약 관련 자료가 정당에 전달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인 홍장표 KDI 원장이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한덕수 총리를 향해 크게 실망했다며 사퇴 의사도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KDI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규모 자료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KDI 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원장은 한덕수 총리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자신의 의견에 귀를 닫겠다면 KDI 원장으로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홍 원장은 이에 대해 YTN 취재진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가 홍장표 원장을 겨냥해 KDI 원장으로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바꿔야 한다,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한 것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겁니다. 홍장표 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엔 감사원의 움직임도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올해 KDI 감사는 애초 국무조정실이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감사원이 지난달 말 회계부터 인사, 내부 규정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DI 측도 이례적인 일이란 분위기인데 홍 원장은 이를 표적 감사로 받아들인 거로 보입니다. 홍 원장은 입장문에서 국책연구기관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법부터 바꾸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지난 문정부 때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DI 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5월 임기 3년에 KDI 원장으로 취임해 임기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홍장표 원장을 향해서 궤변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며 국가의 경제와 민생을 망친 잘못된 정책의 설계자가 책임은커녕 승승장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패한 경제관료가 청와대 알박기로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이 됐다는 사실이야말로 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면서 고가가세의 경제관료가 도탄지고를 국민에게 주다가 후안무치하게 변명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우울한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가 1년 8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장중 1,310원을 돌파했는데요.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4년 만에 6%를 넘어선 물가 상승률과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사태. 잇따른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우울한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가 힘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년 8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49.77포인트, 2.13% 내린 2292.01의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300을 밑돈 것은 지난 2020년 10월 30일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1.40% 하락한 56,400원에 마감해 500만 명의 소액 주주들을 애태우게 했습니다. 코스닥은 6.32포인트, 0.84% 하락한 744.6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원화 약세는 이어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0원 오른 1,306.3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1,311.00원까지 올라 2009년 7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1,31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원화 강세를 이끌 만한 요인은 조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1,300원에 대한 레벨 부담으로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또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화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더 이 수준 레벨대에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4분기 환율은 1,320원까지 뚫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저성장 우려까지 각종 대내외 악재, 금융당국의 긴장감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기름값 급등에 따른 조치로 이번 달부터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했지만 여전히 가격을 비싸게 받는 주유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산업통상부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주유소 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서울 시내 고가 판매 주유소 점검에 나섰습니다. 첫 점검 대상은 종로와 구로, 서초구에 있는 고가 주유소 3곳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598원. 점검단은 유류세를 37%나 인하했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비싼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주유소 측은 인하 전에 공급받은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명했고, 점검단 역시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제품이 입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유류 판매량이 적어 재고도 오랫동안 쌓이게 된 것 같다고 점검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합동점검단은 이번 주에만 4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있는 주유소 10곳을 현장 점검하고 앞으로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정유사를 상대로도 공급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정유 공장과 저유소의 수급과 품질 현황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점검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당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주유소를 점검한 적은 있지만 전국 주유소를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유소 기름값은 자율로 돼 있지만 가격 짬짬이나 탈세가 적발된다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유소협회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앞으로 은행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즉 예대금리 차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 곳에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서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 간 금리 경쟁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리 상승기에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크게 올려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왔던 은행에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리정보 공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겁니다. 먼저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공시해오던 예대금리 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주기는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듭니다.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가계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뉘어 공시됩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용 점수가 새로운 공시 기준이 됩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그 공시 정보를 보고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 금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추측하기 훨씬 쉬워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금금리 공시는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만 공시돼 있지만 앞으로는 예적금 상품의 매달 평균금리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를 산정하는 체계 자체도 더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산출 절차와 반영 지표를 정비하기로 했고 예금금리도 시장금리 변화가 일부 고객에게만 우대 적용되지 않도록 손보기로 했습니다. 조달 원가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대출금리의 상승 속도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가 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금금리도 시장금리의 변동의 상황에 맞춰서 신속하게 올려라. 이번 개선책은 소비자에게 더 쉽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기인 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긴 어려울 수 있어도 적어도 예대금리 차가 더 확대되는 건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오늘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 연중 최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 거래소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가 9만 1,938메가와트로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 9만 1,141메가와트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예비 전력은 8,021메가와트에 그쳤고 공급 예비율도 8.7%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전력 수요는 기록적 폭염이 닥쳤던 2018년 7월 24일에 9만 2,478메가와트 이후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불쾌지수 상승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데 이어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다시 폭염이 찾아오고 또 다음 주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당분간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에 밀려 소강 상태를 보였던 장마가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 오후 중서부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150mm가 넘는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남부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 사이 서쪽에서 접근하는 강한 비구름대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심한 무더위 기세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폭염 경보가 약화하거나 주의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맛비가 그치는 주말과 휴일에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높아진 습도에 무더위 강도가 더 심해져 온열 질환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하며 올여름 들어 가장 심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남쪽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며 우리나라 주변에 그 경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서로 길고 좁은 띠 형태의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게릴라 호우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시간당 50mm 또는 극한으로는 80mm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한두 시간만 비가 이어져도 침수와 산사태 등 비 피해가 나타나는 수준으로 강한 비구름이 지역을 옮겨다니는 게릴라 호우가 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더위와 호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나토 일정에 동행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전체 일정 기획에 참여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면서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첫 해외 일정에 동행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A씨. 이 비서관은 대선 때 김건희 여사와 처가 의혹에 대한 법률 대응을 담당했고 부인 A씨도 김 여사를 도왔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민간인 신분이지만 무보수 자원봉사라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해명한 데 이어 스페인에서 김 여사를 보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를 수행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신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관련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때 사적 수행과 채용 논란이 불거진 점을 의식해 김 여사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A씨가 동행한 이유에 대해선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한 데다 국제 행사 기획을 하기도 했다며 능력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도 그런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으로 의중을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민간인이라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갔다면서 대통령 주치의나 통역도 기타 수행원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은 공무를 지원했다면 전용기를 타도 문제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때는 BTS를 수시로 동원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에 도움이 되고 보조를 하고 지원을 했다 그런다면은 그건 일단은 특별 수행원인 거예요. 그런 특별 수행원이기 때문에 전용기 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야당에선 과거 최순실 씨도 무보수였다며 명백한 국기문란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종숙 여사께서 만약에 이렇게 지인을 데리고 가셨다고 그러면 온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문제는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 기밀이 담긴 공무를 굳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맡긴 이유를 대통령실도 속시원히 해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슈 차단에 애쓰고는 있지만 비선 보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스페인 일정에 동행한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일가가 윤 대통령에게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 중앙당 후원의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보면 이 비서관 부인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각각 1,000만 원씩 2천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후원금을 낸 건 지난 2021년 7월 26일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경선 후보 시절입니다. A씨는 한방병원재단 이사장의 딸로 지난 2013년 이원모 당시 검사와 결혼했고 A씨 어머니는 한방병원재단 지주회사의 전 대표입니다.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 윤리위가 내일 열립니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윤리위 결론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이 재편될 수도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윤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YTN에 출연한 이준석 대표는 성접대 의혹 제보자와 접촉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성접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윤리위 쟁점인 증거인멸도 당연히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가 예를 들어서 어디 사진이 찍혀 있는 건데 그걸 인멸하려고 했다든지 아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말만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기된 의혹으로 제일 신이 난 사람은 윤핵관이라며 당내 견제 세력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는 이 대표는 내일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단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니까요.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 대표의 해명을 듣고 윤리위원들이 논의를 거친 뒤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이 넓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준석 대표 개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여권 내 권력 지형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당 안팎에서 윤리위 징계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심의할 윤리위원회는 원칙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의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가 결정된다면 거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한 차례 미뤘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리위는 사실과 근거에 입각해 원칙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리위의 선택지는 다양합니다. 먼저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징계를 내리지 않거나 또다시 결정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당 개혁의 속도를 내겠지만 이에 따라 윤핵관과의 마찰이 더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익명의 그 뒤에 숨어가지고 당내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고 남의 번호판 달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좀 대포차같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징계가 내려진다면 더욱 거센 파장이 예상됩니다.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가 결정되더라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데다 그 이상인 당원권 정지나 탈당 요구, 제명이 결정된다면 곧장 거센 사퇴 요구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친윤계 등과 깊은 갈등 전선을 형성한 만큼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 구도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당내에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리위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윤리위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할 거라며 사실상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무슨 증거를 인멸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보도한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경찰 수사도 저는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완전히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무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대표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여권 전체의 윤리위 리스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준비위의 전대로를 뒤집으면서 촉발한 당내 갈등은 비대위가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일단 봉합됐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당의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당권 도전을 불허한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당락을 중앙위원회 100%로 결정한다는 비대위 결정에 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잇따르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건너뛰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네, 저는 오늘 모두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진 당무위원회에선 논란이 된 비대위안 대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원안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는 전준위안으로 치르고 최고위원 컷오프는 비대위가 바꾼 대로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겁니다. 당원들까지 많이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여러 가지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당무위원회에서 경론이 벌어질 만한 사안들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도 정책 판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최고위원 선거에서 1인 2표 가운데 한 표는 지역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해 강제 투표 논란을 촉발한 권역별 투표제 도입은 비대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전당원 투표까지 요구하며 반발했던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당원들의 승리라며 환영했고 비대위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던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비대위와 또 당무회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계기를 위해서 비연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당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내 파열음은 잦아들었지만 전준희가 마련한 규칙을 당내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뒤집었다가 비대위 스스로 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은 불가피합니다. 당무위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다는 비대위 판단에도 힘을 실어줬는데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을 개를 취급한다,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고 정치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규칙은 다음 주 중앙위원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룰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계파와 세대별 경쟁이 더 격해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은 술에 마약을 타서 마셨다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숨진 손님의 일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역삼동 공원 입구가 경찰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뒤이어 도착한 구급 차량.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공원 시설물을 들이받았다는 신고에 잇따라 출동한 겁니다. 운전자 20대 남성 A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숨졌다고 보기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A씨에게서 심각한 외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시간쯤 뒤 또 다른 사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B씨가 퇴근 뒤 자택에서 고열과 오한을 호소하다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당일 아침까지 유흥업소에서 A씨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던 종업원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사망 원인으로 마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숨진 A씨의 차량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있던 B씨 술잔에 마약을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두 사람이 술을 마시던 당시 다른 종업원이 마약 의심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B씨가 마약 검사와 병원 이송을 강력히 거부해 추가 조치 없이 철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A씨와 함께 업소를 찾았던 일행 3명을 상대로 마약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대형 화물차가 내리막길을 질주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내일처럼 달려가 불을 끄고 운전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불길이 워낙 거세서 운전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넘어진 16톤 정화조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빨리! 쾅 하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인근 주민들이 현장으로 다가갑니다. 차량 운전석에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는 걸 보고는 소화기를 구해 뿌리기 시작합니다. 일부 주민은 화염과 폭발 위험 속에서도 운전자를 구하려고 다가가기도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소화기 들고 나와서 일단 소화를 조금 하고 가서 끄집어내려고 들어갔더니 꼼짝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 사람 노력에 불길이 잠시 잦아드는 듯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크게 치솟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해 한참 동안 물을 뿌려 겨우 불길을 잡지만 운전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는 차량 전체에 화염이 다 진행된 상태였고 차량에는 화재가 전체적으로 다 화염이 휩싸이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전 영상에서 해당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달린 사실이 확인됩니다. 사고 차량은 애초 내리막 차선에 있었는데 중앙선을 넘고 다시 인도까지 넘으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다른 전신주와 가로등, 건물 벽면 등을 차례로 들이받으며 60m를 더 달렸습니다. 주택에도 불이 나고 인근 세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있었지만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내리막길을 질주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하철에서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리고 말리는 승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승객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폭행을 했다는 점 등을 들며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소식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로 남성의 머리를 3개 내려칩니다. 여러 차례 머리를 맞은 피해 남성의 머리에선 피까지 흘러내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촬영하는데도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욕설과 폭언을 이어갑니다. 경찰 때?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좌석에 침을 뱉다가 자신을 나무라는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김모 씨. 수사 결과 지난해 10월에도 1호선 열차에서 다른 승객을 수차례 때리고 음료를 부은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말리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학창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후유증이 남아있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노인을 싫어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 윤리위 징계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내 갈등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비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준석 대표의 운명을 가를 징계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대표는 연일 윤핵관을 향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핵심 관계자, 당 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은 다 대포차 같은 겁니다. 지금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좀 대포차같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소위 윤핵관이라 하는 분들 중에서 익명밖에 말로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겁한 거죠. 자, 이 앞의 내용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실명을 밝히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 자기가 토론이 가능하지만 익명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익명으로 얘기하는 윤핵관이 있고 그러면서 대포차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상당히 수위를 높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오해하실까 봐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럼 최근에 윤핵관의 공격을 실질적으로 받았느냐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언론 보도로 지금의 어떤 윤리위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보도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발언은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좀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윤핵관이 배후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게 악격이 아니냐, 이게 설명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장제원 의원이 실명을 걸고 직접적으로 거론한 적은 있었어요, 최근에. 즉, 당이 지금 대통령을 도와야 되는데 모양새가 왜 이러느냐, 이런 표현을 이때는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아니라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윤리위 하루 전날, 즉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의 배후가 윤핵관 아니냐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윤핵관에 대한 설명, 즉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비겁하다라는 내용을 지금 역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를 앞두고 이 징계 자체가 본인의 어떤 과오 때문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타겟책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의혹이 나올 만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일까요? 뭐 궁지에 몰린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프레임 전쟁을 선택했고, 프레임 전쟁이다. 이 프레임 전쟁을 통해서 향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재개를 노리는 포석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윤리위의 징계가 원인이 뭐냐, 이제 지금 뭐 7억 각서 때문에, 투자 각서 때문에 지금 이제 징계를 받게 됐는데, 이런 7억 투자 각서에 대해서 사실 명쾌한 해명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사실 이준석 대표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로 이제 낙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치적 재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지금 이렇게 뭐 토사구팽 또는 이제 뭐 권력투쟁, 윤핵관, 이런 발언들을, 키워드를 계속 던지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이 7억 투자 각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뒤에는 권력투쟁, 그러니까 본인이 당을 혁신하고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당의 주도권을 놓기 싫은 소위 권력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신을 이것을 명분을 삼아서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쫓아내서 내가 밀려났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이후에 이걸 가지고 이러니까 보수의 혁신이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최근에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취임식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뭐 계속 이 프레임 전쟁에 모든 걸 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인터뷰 초반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본인이 뭐만 해도 계속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잘하면 잘한 대로 뭐라 그랬고, 뭐 못한 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손절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뭐 손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속에서 본인은 손절이 아니다, 익절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손해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이익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어느 정도 타겟을 놓고 좀 호소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특히나 YTN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길게 지금 네,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당대표 이후에 어떤 것들을 행했고 그것이 당에 어떻게 도움을 줬다라는 이야기들, 즉 당원들도 많이 들어오게 했고 또 언제나 지지를 안 해왔던 그런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얻어냈고 실제로 지방선거와 대선에 승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받지 손해를 보진 않았지 않았느냐. 네네. 그런데 만약에 윤리위가 품위 위반 뭐 이런 어떤 항목으로 자신을 제재를 한다거나 또는 징계를 하려고 한다면 당에 해를 끼친 게 무엇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없다. 그래서 나는 정당하다라는 이 결론과 함께 손절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이 그렇지 않다, 즉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항변을 하고 있고, 역시 저도 교수님의 어떤 의견에 약간 좀 동의를 하는 게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당내에서 어느 정도 내가 당원을 배가시키거나 혹은 청년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거나 하는 점은 늘 강조를 하면서 오늘도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놓지 않는 건 나의 어떤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나는 정치를 이어나가겠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예.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과연 품위 위반이 있었는지 좀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측과 이를 부인하는 이 대표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인멸한 것을 어떻게 교사했느냐가 저는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뭐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제가 김철근 실장에게 그 장이사라는 분한테 사실 확인을 해봐라라고 한 것과 7억 각선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당일에 쓰여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15일 가까운 시차가 있습니다. 제가 김철근 실장한테 가서 내용을 좀 알아보라고 한 것과 그 일과는 전혀 어떤 연관관계가 없거든요, 지금.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징계위에서는 그 본안, 그러니까 그 성접대에 관해서는 보는 것이 아니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보는 건데, 증거인멸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는 증거가 뭐냐, 증거라는 게 뭐 사진이 있거나 뭐 영수증이 나왔거나 뭔가 그런 구체적인 실증, 물증이 들어본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증거인멸했냐라는 주장인데, 사실 이 반대쪽의 주장은 뭐냐면 증언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장이사라는 사람을 이제 그 당 관계자가 찾아갔을 때는 증언을 못하도록 한 거 아니냐, 이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사건이 두 개죠.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의 핵심은 2013년에 있었다라고 주장되어지는 성상납 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런 성상납이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무실장을 보내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알아보고 끝난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알아보라고만 했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알아보라고만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이 김철근 정무실장이 7억 투자각서를 써주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우리가 조사 권한이 없으니 모르겠지만 7억 투자각서 써준 거 보니까 이거는 뭔가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뭐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7억 투자각서를 가지고 지금 징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벌써 한 2주 됐죠. 지난주죠. 그때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제 증언을 했는데 가서 해명을 했는데 이때 해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준석 대표는 그 7억 투자각서 난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하면 그 사이가 15일이라는 시차도 있다 그러는 그렇죠. 거고요. 나는 가서 얘기 듣고 오라 그런 거지 그 뒤에 투자각서 왜 써졌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인 반면에, 당시에 윤리위에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럼 당신은 왜 써졌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의 이 사안도 아닌 예. 자기가 상사로 모시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의혹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써줬는지를 갖다가 명쾌하게 해명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써준 게 예.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써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여론, 윤리의 어떤 흐름은 가고 있는 거고 그것 네. 때문에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거고 예. 이것을 뭐 방조 또는 배후 이렇게 관계로 보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일종의 소환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예. 해명하시오. 네. 해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징계를 하겠다 요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는 난 모르는 일이다. 예. 이렇게 딱 이제 끊는 거예요. 근데 예.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뭐 정치 자금과 관련된 일이든 무슨 사건이든 예.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무슨 뭐 정치 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받는 경우 없죠. 예. 보좌진을 통해서 거의 받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철근 정무실장도 제대로 해명 못한 일을 이준석 대표가 과연 얼마만큼 해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징계가 뭐 낮은 수위라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예,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를 얘기를 해야 본인이 해명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인 건데 그럼 윤리위 자체에서는 어쨌든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금 밝힐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윤리위가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네. 인과관계가 맞는데 네. 아직 수사 단계이고 네. 물론 어저께와 30일 네. 연달아서 지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계속 어떠한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을 내놓는데 시계, 물론 예. 시계가 나왔습니다. 증거물일 수 있는지는 아직 여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 사진으로 내놨고 사진이야 박근혜 대통령 당시 시절에 이 동일한 어떤 시계가 엄청나게 많이 또 물론 초기에는 이 배포를 안 했습니다만 네. 후기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런 사진들이야 사실상 전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시계들을 중고나라 같은 데서 파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예, 예. 사진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사진 자체가 어떤 증거가 될 수는 없는 상태고 또 몇 가지 증언들이 나왔지만 증언이지 증거는 아니거든요. 본인의 네, 어떤 네. 증거이고 예. 그렇다면 윤리위가 이런 최근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경찰의 한 증언들을 토대로 확실하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을 규명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예.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여전히 남는 건 어쨌든 교수님이 아까 지적하신 김철근 정무실장의 아직도 확실하지 아니한 해명과 관련된 부분 예. 그 부분을 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과 연관해서 과연 또 그 뭐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네네. 종범을 그렇다면 뭐 이 징계를 했는데 주범을 징계를 못하느냐는 식의 어떤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이 상황 자체는 뭐 단칼에 이것이 어떤 유죄이고 이것이 무죄이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서 예. 여전히 윤리위가 어디까지 지금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만약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4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징계 종류가요. 경고가 있고 당원권 정지가 있고 탈당 권유가 있고 제명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경고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래도 폭풍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이 있게 된다면 또 이에 따른 폭풍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윤리위에서 뭐 징계가 나오게 되면 네.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 네. 일단 뭐 경고가 나온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면이 많이 구겨지겠죠. 그렇지만 당대표직 유지는 가능합니다. 물론 당내에서 사퇴 압박이 있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봐라 아직까지 사실관계도 안 나왔는데 경고라고 하는 것은 뭐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당원권 정지나 이런 건 아니니까 예. 좀 뭔가 좀 더 이준석 대표가
그 경고조차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예. 재심 청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거고, 뭐 당원권 정지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신에 그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오게 되면 당 내의 사퇴 압박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게 바로 자동적으로 사퇴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게 다르게 이제 최고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뭐가 됐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떤 지금의 프레임, 나 권력 투쟁 중이다라고 하는 밀려나고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징계 자체를 부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심 청구나 법적 절차를 밟는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징계든지 간에 이 뭐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뭐 그게 예를 들어 중징계, 뭐 탈당 권유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제명이라든지 이게 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종류든 징계가 나오면 법적 대응과 그에 따른 후폭풍은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련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덧붙여서 안 한다면, 또 시간을 뒤로 미루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어떤 뭐 지금 뭐 여당이라든지 마이너스 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제가 보기에 윤리위가 그 부담을 또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리위는 지금 2주 연기한 것만 갖고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아니한 사안을 왜 굳이 그러면 2주를 연기해서 또다시 연기를 하느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상 윤리위가 지금 계속 이 전체적인 어떤 전국을, 그러니까 이 당과 관련된 전국을 계속 그 블랙홀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윤리는 내일 무조건 어떠한 결론이라도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몰리고 있다, 윤리 자체가. 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관건은 최고위원들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들. 윤리위도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4가지 경우에 다 지금 최고위 의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이 당원 당규 30조에 보면 이 징계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라는 지금 항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은 제적 사유니까 빠지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나한테 동조하는 지금 최고위원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땐 최고위 의결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또 그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했던 최고위원들이 최근에 어떤 여론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결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결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어찌됐든 뭐 제명이면 무조건 최고의 의결이고 나머지 사안도 지금 당원 그러니까 윤리 규정 30조에 의하면 이 최고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라는 어떤 항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들의 생각이 어떤 쪽으로 지금 흐르느냐, 이것도 한번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오늘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지, 오늘 혹시 어떤 대화의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될지. 근데 오늘 어쨌든 우리 출연한 이준석 대표의 모습을 보면 강공으로 가는 것 같기 때문에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내일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얘기는 또 내일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에 앞서서 뭐 사진 논란도 좀 있었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이다. 이제 이후에는 얘기가 해명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최초의 논란이 됐던 것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인물이 아닌 사람이 수행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나토 회의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 수행을 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제 당장 이제 비선 보좌 논란이 벌어진 거죠. 뭐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뭐 예를 들어 광주 방문할 때도 지인이 이제 수행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외국 나가는 데까지 그래? 이런 이제 의혹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사실관계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면서 하나 둘씩 밝혀진 건데, 이 나토 회의에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신모 씨입니다. 신모 씨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 이모 비서관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분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는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결혼을 이제 연결시켜준 이런 이제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인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
신모 씨가 예. 당시 김건희 여사의 뭐 서초동 특쪽 서초동에서 이제 특보를 하면서 네. 관련된 업무를 갖다가 맡았던 해왔다. 예, 이제 이렇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당연히 대통령실로 이제 임용이 되는 걸로 알려졌고 네. 실제로 임용 과정을 거쳤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남편인 이모 비서관이 이제 인사비서관으로 가게 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부부가 다 일하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도에서 임용을 포기하고 네. 있었던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제 나토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개인 수행이 아니다. 워낙 이제 외국에서 큰 행사를 많이 치러본 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수행원으로서 기타 수행원으로서 이제 사전 답사도 갖고 네. 그리고 가서도 행사 예를 들어 이제 교민들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를 기획하고 같이 이제 업무를 보고 그리고 끝날 때 같이 온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네네. 자 그런데 남는 논란은 아니 지금 대통령의 행사라고 하는 것, 특히 외국에서의 행사는 극도의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식 행사기 때문에 예. 어떤 그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어떠한 권한과 책임도 없는 직원이 아닌 사람이 네네.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고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 해명이 더 문제다. 그렇죠. 예. 그럼 도대체 어떤 그 민간인이 외국 그것도 사전 답사까지 가서 이름 비행기를 같이 타고 또 그렇죠. 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난 대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소위 비선 얘기, 서초동 팀 네.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외교 행사에까지 이런 비선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논란이 커진 거고 네네. 이게 이제 비선 모자 논란으로 지금까지 이제 일파만파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거죠. 예. 자, 해명 얘기를 해주셨어요. 해명을 들어보면 그런 쪽에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 정부 일이기 때문에 다 기록에 남아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관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이 전체 행사를 다 계획하고 지원을 했다면 그거 자체도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예. 들어서 예. 지금 국가적인 의전 아닙니까? 행사 네. 전체를 기획을 했는데 외교상의 의전이에요. 이건 예. 그렇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줘야 되죠? 예. 민간인 신분이니까 민간인 신분한테 자원봉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자원봉사이고 무보수인 사람한테 우리가 공식적이지도 않은 사람에게 예. 책임을 지울 수가 있을까요?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이거든요. 행사를 얘기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사 전체를 기획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면 예. 더군다나 부적절했다라는 예.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게 또 맞지 않는 게 그다음 얘기는 뭐냐면 그러나 이 전체 어떤 기획도 기획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아야 하기 되기 때문에 오래된 지인을 선택을 했다. 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 전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니고. 그렇죠. 예. 전문성이라면 차라리 공식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행사 기획자한테 네. 맡겨야 되는데 예.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요. 이쪽으로 가면 지금 전문적인 행사 기획보다는 예. 대통령의 의전이라든지 동선 파악이라든지 이런 그 심기 보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경계가. 네. 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저는 비선이라는 표현이 좀 사실 좀 걸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최모 씨에 대한 예. 전임 정부에 대한 잠시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비선이 아니고 같이 예. 비행기도 타고 뭐 일도 제대로 맡기고 했다면 예. 더군다나 공식적인 채용이 있어야 됐다. 그리고 예. 책임과 권한이 뚜렷해야 됐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이 아니고 최근에 예. 어떤 뭐 봉하마을이라든지 예. 이런 데 갔을 때 그 가까웠던 지인을 함께 수행했다. 이미 그때 이게 문제 제기가 됐고 야당에서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됐다면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뚜렷하게 사실은 뒤에 이렇게 그 후폭풍이 일기 전에 사전에 점검이 있었어야 됐다. 예. 그것이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네. 대통령실이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리스크, 외교적인 리스크와 더불어서 예. 대통령실, 그러니까 뭐 부인, 영부인에 대한, 아까 대통령 부인에 대한 리스크 이런 네네.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둔감하다라는 예. 게 지금
좀 우려되는 사안이죠. 보좌진에 대해서 그 사진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치 이슈화가 아주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면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고요. 뭐 지금 여당에서는 물론 이것을 조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녹취를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습니까? 근데 국정농단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또 그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이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따져야 할 사안이 됐다고 봅니다. BTS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저정도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에 도움이 되고 보조를 하고 지원을 했다 그런다면은 그건 일단은 특별 수행원인 거예요. 그런 특별 수행원이기 때문에 전용기 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네, 민주당은 굉장히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국회에서 다뤄보겠다 얘기를 하면서 최순실 사태까지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대통령실 운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과연 공사 구분이 잘 되고 있느냐? 만약에 공사 구분이 정말 잘 됐다면 뭐가 뒤따라 나와야 되냐면요. 일단은 그 외교 행사 아닙니까? 대통령의 나토 회의에 참석은 외교 행사입니다. 그럼 그 외교 행사의 수행원으로 사전 답사를 갔다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다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원조회, 그 다음에 보안각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고 갔는지 이런 것도 저는 다 나중에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사전 행사라든지 또 그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 비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다 밟고 비표도 발급됐고 그래서 행사 참여했고 그리고 관련된 예산은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됐고 이런 절차 측면도 저는 꼭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만약에 그 사전 답사를 갖고 그리고 행사를 기획했다면 이거야말로 지금 대통령실의 운영이 공사 구분 없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역대 정권 교체 이후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비리와 관련된 거면 당연히 뭐 정치자금법이니 뭐니 그건 수사가 너무 당연한 건데 애매한 것들이 뭐였냐? 소위 말해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자, 그런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문제가 왜 논란이 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사람이 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걸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선보좌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공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실은 국정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국정의 결정권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불과 5년 전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수사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운영이 만약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공사 구분 없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아까 얘기했던 신원조회나 보안각서나 뭐 비표 없이 그렇게 행사에 참여했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실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 거고 공사 구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문제, 물론 이제 가정하에 얘기를 했지만,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라든지 대응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굉장히 바쁘죠. 요즘 워낙 뭐 당내 현황, 뭐 당박 현황까지 다 챙기고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BTS 동원 사례를 전 정권의 BTS 그 동원 사례를 얘기를 들면서 이제 조금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좀 얘기가 있던데요. 네, 뭐 지난번에 BTS와 관련해서 정부 행사에 동원되었다라는 비난은 사실상 전 세계 아미로부터 출발했어요. 아미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에 BTS와 관련된 정부의 그런 이 행사 동원 뭐 이런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언론에서도 비판이 많았고 그 부분이 뭐 적절하게 비유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옹색해 보이는 건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정권이 그런 어떤 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예. 자체가 좀 이제 좀 옹색해 보이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확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예. 최서원 씨 얘기를 하지만 최서원 씨는 그 이전부터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오면서 아예 그림자, 섀도우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면서부터 예. 지금 국정농단의 그런 수사를 받게 되고 처벌까지 받게 됐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서원 씨가 무슨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외국에 순방을 함께 했다거나 뭐 아니면 뭐 봉하마을에 같이 가서 버젓이 사진도 같이 찍혔다거나 이런 그 차원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공적인 아까 교수님께서 계속 지적하듯이 네네.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 대한 영역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둔감했다라는 그런 우려와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들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채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부속실 지금 차라리 만드는 게 나을까요? 뭐 사실 부속실이 아니더라도 네. 아주 특정하게 이렇게 의전 담당과 메시지 네. 담당 뭐 네. 이런 정도의 어떤 소규모 인원 팀만 꾸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굳이 또 뭐 실을 하나 더 만든다고 또 공약까지 파기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것만 하더라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최소한 투명하게 예.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전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의 상황은 안 된다. 근데 지금의 상황 그렇다고 해서 전 정권의 국정농단까지 운운하면서 지금 대통령실을 흔들려고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라는 예. 생각이. 자,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충돌 상황들은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으로 짚어볼 이 주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치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이 관련해서 지금 하태경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에게 살아 있을 때 알릴 수 있었는데 알리지 못했다, 안 했다, 지금 의도적으로 안 했다, 지금 이런 주장이에요? 네, 좀 뭐 이 서해 피격 TF가 예.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너무 다르죠. 네. 일단 국민의힘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의 핵심 뭐냐면 민간인이 그것도 공무원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있었다가 열리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방관했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방관했다가 핵심 포인트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예. 방관이었냐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첩보라고 하는 게 안다고 해서 첩보가 아니죠. 그 첩보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서류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식적인 판단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기록물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을 다 무시하고 방관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금의 프레임은 이거는 공무원의 죽음을 방관한 거다. 국가가 방관했다. 권력이 방관했다. 이 얘기에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정원은요, 또 지금 전직 국정원장이에요.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직무 권한 넘어섰다는 거예요. 뭐 자료 삭제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네. 사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국민의힘 TF는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첩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3시간 정도 걸렸어요. 3시 반에 첩보가 들어왔고요. 네. 그럼 네. 대통령의 서면 보고가 6시 36분에 들어갑니다. 6시 36분에 첩보 상황으로 사실은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해석을 3시간 36분 동안 말씀하셨던 해석을 했기 때문에 6시 36분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가 일부 들어갑니다. 네. 그럼 그때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에 대해서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 다음 9시 40분에 피격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그 서면 보고 이후에 3시간 30분 동안 그럼 또다시 무엇을 했느냐라는 네. 거예요. 이미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전날
전날을 생각하면 그 전날 거의 20여 대 항공기와 선박들이 전부 다 실종된 공무원을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첩보가 작은 첩보라도 실종된 공무원이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전날 상황까지 유추해 본다면 그렇다면 6시 36분에서 9시 40분까지 무엇을 했느냐 다시 되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격한 이후에 소각이 10시 12분에 들어갑니다. 근데 10시 30분에 서면 보고가 두 번째 서면 보고가 들어가요. 그때 그러면 이미 물론 소각됐지만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안 나와요. 자,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워딩이 나오게 된 점은 그 다음날 8시 30분, 오전 8시 30분에 대면 보고를 합니다. 그 새벽에 1시부터 2시 반까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그런 그 뭐 국정원장부터 안보실장부터 비서실장까지 전부 다 1시간 반 동안 회의를 하고요. 그때 대통령 깨우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의 첫 일성이 뭐냐면 자,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알려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국민들한테 소각당했고 피격당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첫 번째 뭐 실종했다라고 그날 저 발표를 그렇죠. 합니다. 저 기억합니다. 그 계속 24일. 이제 속보를 했었으니까 저희가. 속보 처음에 이미 그러면 소각당한 것까지 다 해서 대면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국방부 발표는 실종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좀 길어졌지만 저는 첩보 단계에서 뭘 하는데 뭐 못했다 이게 아니고 서면 보고 2번과 대면 보고 1번에 그 과정 사이에서 정부는 이 사람이 살아있던 어떤 과정 무엇을 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TF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더군다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시간대로 다 국방부가 이미 규탄을 하고 만행이다라고 24일 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렇다면 분명히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종자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한 것에 대한 또 책임은 새롭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첩보라는 핵심 단어가 좀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첩보를 했더라도 그것을 북한에만 알릴 수도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첩보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도 북한 측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그 첩보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국정원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본인이 이제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첩보는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분명히 이제 계속 뭐 주고받는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 더 큰 쟁점화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부분은 저는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유족 측에서 계속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안 끝나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첩보를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첩보가 이제 설사 여야 합의든 아니면은 뭐 수사기관에 의해서든 이 첩보가 공개된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이든 어느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하더라도 끝까지 남는 부분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첩보 중에 당시에는 여기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또 당시에는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자, 그럼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객관적인 어떤 완전히 뭔가를 뒤바꿀 수 있는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던가 또는 뭐 파기했다던가 아니면 누락시켰다던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한은 결국은 이 부분에서 명쾌한 어떤 해명이 진실이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으로 계속 흐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파열음이 그러니까 전 정권과 현 정권의 파열음이 계속 들리는 사항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오늘 그 KDI 홍장표 원장 같은 경우도 한덕수 총리에게 크게 실망했다.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감사원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자료를 또 요구했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세요? 이 자체를 사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던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오늘 홍장표 KDI 연구원장이 이야기한 건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KDI가 무슨 뭐 정권에 뭐 이렇게 그 이 입맛에 맞춰서 연구 결과를 뭐 만들어내는 곳이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연구 뭔가를 굳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겁니다. 우리 금융실명제 기억하시죠? 금융실명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KDI에서 나왔어요. 당시에 93년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서 팀이 만들어져서 금융실명제를 연구해갖고 그게 실질적으로 행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8년에 DJ 때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KDI 연구원 팀이 만든 그런 이 대응책 그걸로 해서 외환위기를 또 넘겼거든요. 당시 연구팀장이 유승민
연구 팀장이었어요. 예, 그걸 예, 했던 써니 연구 팀장이. 어찌됐든 이렇게 정권이 필요로 하는 부분, 정권과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을 KDI에서 연구하고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상 홍장표 KDI 원장은 사실 그 전 정권에서 상당히 그 전 정권의 국정 철학을 함께했던 사람이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엇인가 극비를 요하면서 이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KDI 연구원 지금 홍장표 연구원장한테 그런 식의 어떤 상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객관적이다라고만 KDI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 우리가 이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나 인사들에 대해서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저는 임기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전 정권 인사 밀어내기에 대해서 뒤에서 쉬쉬하면서 했던 거를 검찰이 조사해서 구속하고 법원에서는 또 유죄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국무총리나 뭐 소위 윤핵관 핵심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은 대대적으로 감사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감사 압박을 거치에 대한 압박성, 소위 말해서 압박성 그 감사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자, 이렇게 어떤 그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전 정권 인사들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처벌하고 본인들이 하면은 처벌 안 받습니까? 그럼 좀 검찰은 그럼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잣대가 왜 다른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처벌의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문제라고 봅니다. 임기를 맞춰서 임기가 바뀔 때 정권이 교체가 아예 되면 정권 바뀔 때는 싹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지 뒤에서 하면은 불법이고 앞에서 하면은 불법이 아닙니까? 좀 이런 점은 좀 분명히 원칙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인 것도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장에서 알고 있지만 뭐 법률이라든지 이상이 정해진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박창원 장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군 병사가 전역하기 전날 밤 전우들로부터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2시간 동안 축하가 아닌 폭행을 당했습니다. 무차별 폭행이었는데요. 이른바 전역방이라는 걸 당한 건데 어깨인대가 끊어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을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이 소식 황윤태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최근 해군에서 전역한 22살 A씨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오른쪽 팔을 올려보지만 완전히 펴지지도 않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팔까지 온몸에 멍이 들었고 어깨인대까지 끊어져 상해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A씨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건 전역을 하루 앞둔 지난달 16일 밤 강원도 동해에 있는 해군 1함대 산하부대 생활관에서 동기 4명과 후임 3명에게 이른바 전역방 명목으로 구타를 당한 겁니다. 맞긴 싫었어요. 그래도 살살 하겠지 싶었죠. 그래도 오늘만 처음에 내 저녁이니까. 전역방은 전역을 앞둔 병사를 상대로 한 병영 내 오랜 부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역 전날 밤 사회로 복귀하는 걸 축하하고 헤어짐의 아쉬움도 나눈다는 의미로 후임병들이 집단으로 때리는 겁니다. 보통 장난스럽고 짧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A씨에게는 밤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무려 2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다른 내무실로 이동해 술을 못 마시는 A씨에게 몰래 들여온 술을 억지로 먹이면서 구타를 계속했습니다. 후임이 좀 가지고 있던 그 술을 꺼내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자기가 군생활 좀 잘했던 애들한테 주는 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술에 만취한 A씨가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저녁날 아침에도 깨지 못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전역방 사태가 상부에까지 보고됐고
해당 부대는 급하게 A씨 부모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는 데까지 번진 겁니다. 건강하게 이제 거수 경례 받고 엄마랑 이제 사진 찍고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냥. 해군은 폭행을 주도한 4명을 군사경찰단에 인계했고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부들이 이런 전역방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암암리에 그냥 병사들끼리 하는 일종의 풍습 같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가만히 두는 것이죠. 앞서 지난 2008년 육군부대에서도 전역을 앞둔 병사가 폭행을 당해 비장 절제 수술을 받는 등 전역방은 대표적인 병역 내 가혹 행위로 꼽혀왔습니다. 전역을 명분으로 때리고 음주를 강요하는 폭력적인 악습.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폭발한 지뢰가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이라는 건데요. 군 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뢰 탐색이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50대 굴착기 운전자가 숨진 강원도 철원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 군 당국은 철원군 주장과 달리 사고가 발생한 곳은 사전 지뢰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원군 요청으로 지난달 일주일간 공병대대가 지뢰 탐지 작업을 벌인 건 맞지만 사고 지점과는 15m 이상 떨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사고 단계 한 1위로는 한 400m 정도, 폭은 한 25m 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한 15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사고 목격자들과 마을 주민 사이에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장에서 폭발한 지뢰가 한 발이 아닌 여러 발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들었거든. 3발이다 하고. 그러니까 3발인데 왜 한 발 조그만 미니 폭풍이 터졌다고 나왔는지는 이해가 안 가고. 지난 2016년과 2017년 발생한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와 비교해봐도 건설기계의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사고 당시 30톤이 넘는 대형 굴착기가 산산조각이 나고 가장 큰 굴착기 잔해가 100m 넘는 곳까지 날아간 상황. 주변 전신주도 파손돼 일대가 정전될 정도로 폭발 위력 또한 상당했습니다. 파인 거 이런 거 보니까 한 20m에서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게 지뢰가 한 개가 터졌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폭발력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해당 하천변 재해복구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늪지대와 풀숲 등으로 지뢰 탐색이 제한돼 번번이 미뤄졌고 지난달에서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이달 20일. 만약 현장에서 지뢰가 발견되면 또다시 장기간 탐지 작업을 벌여야 하는 만큼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뢰가 발견이 되면 공사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혹시 작업을 하다가 지뢰가 나오면은 그걸 한 군데에 많은데요. 아니면 또 풀숲으로 던져버린데 3발을 이렇게 많은 거를 굴삭기가 와서 그냥 밟아버린 거 3발이라고 그러더라고.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군 당국과 철원군 모두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수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가 알고 보니 관련 기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였는데 돌연 평가 결과가 수정되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소식 김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른바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노하우를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인 A사와 생산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 B사 등 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지원했고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기간 2년이 지난 뒤 올해 2월 진흥원은 세 회사를 상대로 평가에 착수했는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이들 회사가 개발했다던 기술이 온데간데 없었던 겁니다. YTN이 확보한 평가서를 보면 이들 업체가 개발하기로 한 지식 공유 시스템은 프로그램 소스 등을 아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업체가 제출한 연구 노트는 개발 과정을 보여주기보단 해당 기술에 필요한 요건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물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흥원은 그러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낙제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극히 불량으로 판정되면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다른 연구 사업 참가도 제한되는 등 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에 새 회사는 현장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반발하면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기부나 기정원이 담당 간사나 팀장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그분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하지만 이의 제기에 따라 열린 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들 업체의 사업 수행 성과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정 결과는 돌연 극히 불량에서 미흡으로 완화됐습니다. 과제는 성실히 이행한 거로 보이는 만큼 극히 불량 판정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판정은 정말 과제를 아무것도 안 한 과제들에 대해서 극히 불량 판정을 내리는데 과제는 실패이나 그래도 성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해서 미흡 판정이 난 상황이었거든요. 평가 결과가 상향 조정되면서 새 업체는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고스란히 지키고 향후 정부 사업에 계속 참가할 자격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진흥원은 성실성의 경우 정성적인 평가 영역이라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현대제철 직원들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발주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사가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오늘 일부 직원들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대제철 일반직, 기능직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유령 회사를 설립해 일부 부품 단가를 부풀리고 허위 발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 100억 원가량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라며 사실일 경우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장비와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타온 중앙부처 소속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40대 A씨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중앙부처 소속 5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출장 신청을 해놓은 뒤 바다 낚시를 가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고 11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비와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해 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 핵심 화두는 역시 민생, 경제, 특히 치솟는 물가였습니다. IMF 이후 최악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평가 속에 정부와 여당이 물가 대책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국정 동력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김세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당정 협의회. 기념 촬영과 건대 제의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지만 인사말부터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해결이 녹록지 않은 데 대한 고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높아진 이자 부담, 그리고 가스, 전기요금 등 생활 물가 상승에 폭염만큼이나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물가 급등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데 최우선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마련한 석유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의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민생 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 기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과 에너지 이용권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도 신속히 집행할 방침입니다. 이어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 관세 확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 규제 개혁 법안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야 간 협의를 활성화해 빠른 시일 안에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는 데 노력하고 매달 한 차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 경제 여건과 야당과의 관계 등 여러 변수 속에 고위 당정 협의체가 얼마나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정부의 국정 동력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외식 물가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음식값이 저렴한 대학 식당이나 무료급식소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계층이 결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식당입니다. 여름방학인데도 점심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4,000원에서 5,000원대 메뉴로 주변보다 싼 음식값에 학생들은 물론 인근 직장인, 자영업자들까지 이곳을 찾습니다. 저는 밖에서는 잘 안 먹고 매일 학생 식당에서 먹어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가지고 요새 더 비싸져서. 저렴한 가격과 양도 푸짐하고요. 또 맛도 있어서 거의 매일 와서 먹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여기를 떠나질 못해요. 하지만 최근 식당 운영업체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10%나 음식값을 올렸는데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10,000원만 있으면 인기 메뉴인 소금구이덮밥부터 오므라이스, 라면에 공깃밥까지 3명이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00원으로 2명밖에 식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식당 운영업체에선 밥값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가격이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은 40에서 50%였는데 현재는 지금 50에서 60%까지 인상된 상황이고요. 일부 항목 같은 경우는 거의 70%까지 올라서 현재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르신과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소는 사정이 더 나쁩니다. 식자재 값이 급등하는데도 오로지 후원으로만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터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감 이 물가 지수는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물가가 뛰어서 100만 원어치 물건을 과거에 사면은 지금은 75만 원 정도밖에 사오질 못합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상승은 예상대로 학생이나 어르신 그리고 노숙인까지 가장 소외된 계층부터 힘들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학교 급식도 고물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양질의 학교 급식을 계속하기 위해서 도와 교육청이 분담해서 급식 단가를 하반기에 24%나 전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 점심시간, 마파두부 덮밥과 왕새우 튀김, 후식 수박까지 영양과 맛을 골고루 고려한 식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 즉석식품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키워주는 데도 신경을 썼습니다. 급식은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중학생 1인당 급식 단가는 2,980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채소며 고기 등 급식 재료 가격이 모두 20% 이상 오르면서 정상적인 식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산물이나 축산물, 친환경 농산물들이 많이 올라서 식단 짜는데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부가 지난 5월 추경에서 군장병을 위한 급식비 단가를 20% 인상했지만 학교 급식 예산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맡겨진 상황. 새로 취임한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급식 예산 증액의 뜻을 같이해 제주는 하반기 학교 급식 예산을 조기에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단가 인상률도 24%로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제주도와 교육청이 함께 그 재정을 분담하고 저희들 임기 내에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예산 쪽에 반해서는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 최고가 되도록 이렇게 부응할 생각입니다. 무상급식 예산 증액분 46억 원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2학기에도 학생들은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더니 최근 매수 심리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5,600여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0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7억 원 신고가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1일에는 24억 원, 20일에는 23억 5천만 원에 손바뀜 됐습니다. 신고가로 거래됐다가 실거래가가 낮아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3,800여 세대 규모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역시 지난해 9월 19억 4,500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실거래는 18억 원대 초반에 이뤄졌습니다. 상반기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 평균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하락했습니다. 세종과 대구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준선인 100보다 작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6월 넷째 주 기준으로 보면 전국 아파트는 92.6, 수도권 아파트 89.8, 서울 87.0으로 모두 기준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3년 만에 최저치를, 서울은 8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한 겁니다. 실제 거래량도 크게 줄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5만 5천여 건으로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31만 5천여 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치솟았던 집값 거품이 빠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간 급등했던 주택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거품이 거쳐지는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금융위기 같은 경제 충격 없이는 급락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 있는 데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아직은 매도자는 비싸게 팔려고 하고 매수자는 바닥에서 싼 가격에 살려는 매매 심리가 확산되면서 거래 가뭄과 집값 하락 현상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거나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같은 시장 불안 요소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가격 조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자를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정작 본인은 고소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서 현관 앞에서 윗옷을 벗더니 고함을 지릅니다. 한쪽 손에는 흉기와 다른 손에는 깨진 유리병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설득하지만 아랑곳 없이 위협을 계속합니다. 아니 팔 내려놓으시고 사장님 모셔올 테니까 얘기 좀 해요. 기다려보세요. 5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에게 흉기를 내보이기까지 합니다. 민원실에는 일반 시민까지 모여 있어 애꿎은 피해가 우려된 상황. 결국 경찰은 남성이 등을 돌린 사이 테이저건을 쏴 쓰러진 남성을 제압합니다. 행인들도 이 강경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진압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과 대치 중인 경찰관들이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조기 진압을 빨리 하자는 그 판단하에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술 취한 4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린 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불만 때문. 지난해 9월부터 휴대전화가 해킹됐다며 세 차례 경찰에 고소했지만 정작 본인은 고소인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고소 사실이나 진정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출석에 불응하고 그리고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서 불이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의 양대 최고법원이 해묵은 갈등을 둘러싸고 다시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은 자신들의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을 헌재가 따질 수 없다면서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의 일부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는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는데 헌재가 8년간의 심리 끝에 사실상 무효를 선언한 겁니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대법원 재판을 취소한 건 지난 1997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대법원은 헌재 결정 엿새 만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 재심 사유 또한 될 수 없다면서 이미 확립된 판례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 전속하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을 헌재가 간섭하는 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상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못 박으면서 헌재 등 외부 기관이 대법원 판단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의 정면 반박에 헌재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은 사법부 최고법원 간의 갈등이 다시 정면 충돌로 번지면서 애꿎은 국민들 피해만 우려됩니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뒤 대법원 재심 청구와 기각, 헌재의 재판 취소가 무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거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사법기관 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한쪽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묵은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증가 새에 신규 환자가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서 특수 응급병상 확보와 방역 점검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1,000명 넘게 늘어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주 전보다 8천여 명, 2주 전보다는 무려 만여 명이나 늘어 유행 증가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정부는 유행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재유행 대비에 나섰습니다. 분만, 투석, 소아 등 특수 환자들이 코로나19가 재유행해도 치료를 받는데 피해가 없도록 적정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현재 확보한 특수병상은 투석 288개, 분만 250개, 소아 246개로 수요가 급증하면 권역별로 공동 활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분만 등 응급 상황에서 진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입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확진 환자를 봤던 곳에서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바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절차를 훨씬 더 좀 더 원활하게 하도록 더 강화한다는. 응급실도 음압격리 병상이 차면 일반 격리 병상에서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권고안을 개정합니다. 응급실 운영이 축소 중단되지 않게 해 확진자가 늘어도 비코로나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급하게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응급실을 일부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거의 응급실 기능이 원상적으로 원래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사업장 등 500여 곳에 대한 현장 방역 점검을 진행합니다. 한편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현재 30%대에 머무는 고령층 4차 접종률이 더 올라가야 한다며 취약계층 전반의 접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밤 9시까지 전국에서 17,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7,50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보다는 1,099명 줄었지만 지난 4일부터 사흘 연속 10,000명대 후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다음 달 신곡을 내놓고 1년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현재 새 앨범 녹음 작업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다며 이달 중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다음 달 신곡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컴백에 맞춰 연말까지 K-팝 걸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에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3% 올랐고 자회사 YG플러스도 16.23% 급등했습니다.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컴백하는 건 2020년 10월 정규 1집 D앨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비를 기다린 분들도 있을 텐데 내일 쉬어가던 장마가 다시 시작되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부족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대구 26도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9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은 예년 수준으로 기온이 조금 낮아지지만 습도가 높아 여전히 무덥겠고 다른 지역은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위와 함께 호우 피해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오겠고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1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도 최고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 이남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6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3도, 광주 32도, 안동 34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비가 쉬어가겠지만 다음 주에는 비가 더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